저장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안재영 박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종합토론의 저장을 맡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안재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공업교육학회 학술이사로서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평생 직업교육의 혁신에 대해서 6가지 관점의 종합토론을 기획을 했습니다. 기술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기술 정책 관점에서의 토론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저희 학술대회의 키워드인 초연결 사회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측면에서의 토론, 그리고 앞에 세 분의 발표가 있었듯이 직업교육의 핵심 이슈인 직업계고 전문대학 평생교육 측면에서의 토론을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직업교육의 공정성 관점에서의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각각 토론자 한 분씩을 제가 먼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 토론 순서대로 토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정책 관점의 토론을 해주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최병철 박사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관점의 토론을 해주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김한성 박사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직업계고 혁신에 대한 토론으로 전 세명 컴퓨터고 교장선생님이자 현재 건국대학교에 계신 유두규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전문대 혁신에 대한 토론으로 충남대학교의 이병욱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혁신에 대한 토론으로 한국교원대학교의 김혜원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함과 직업교육 혁신에 대한 토론으로 저희 대한공업교육학회 학회장이신 김선태 학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에 앞서서 토론자 분들께는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 5분 정도의 시간 안에 토론을 마쳐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6분의 토론을 마친 뒤에는 다양한 그 토론자 이외에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병철 박사님의 토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병철입니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제 기술정책 쪽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교육 쪽 분이시라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생방송에 그 데뷔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교육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기술 정책이라는 관점,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 토론문을 적어봤는데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잘 전달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준비한 것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술의 발전 경로를 보면 사실 하나의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뭐 세상에 퍼지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간이 만나면서 기존에 있던 지식들이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새로운 지식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지식들이 발전하면서 기술이 발전을 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전화나 인터넷 이런 초연결이라는 기술들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아도 그런 지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됐죠. 그래서 보면은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초연결이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런 어떤 지식의 교류는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술의 발전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혁신이라는 것들이 남들과의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어떤 사회적 노력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사회적인 노력들을 굉장히 쉽게 해주는 게 초연결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페이스북 이용자 수가요, 약 26억 명입니다. 이거는 중국 인구하고 인도 인구를 다 더한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인구들이 다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터넷 이용자 수는요, 아마 지금쯤이면 50억 명을 넘어섰을 것 같아요. 세계 인구가 78억 명 정도 되니까 한 65% 정도가 인터넷으로 연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컴퓨터가 돼버렸다. 한 대의 컴퓨터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컴퓨터 안에 정말 많은 인간의 지식들이 다 녹아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도록. 근데 이런 그 디지털 네트워크에 저장된 지식은
그 지식의 저장고로서만 유용한 게 아니고 요즘의 세대를 보면 그런 지식들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플랫폼으로 쓰이고 있다는 데 중요한 그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식이 더 많이 창출되고 사람과 사물들이 연결되면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고 또 거기서 지식이 더 많이 발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대학의 경쟁자는 뭐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 이런 게 아니고 그 구글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아까도 이제 무크 얘기가 나왔는데 무크 같은 게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비싸게 선별된 사람만이 접근했던 그런 지식들이 이제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그런 지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제 교육이라는 것도 다 변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 교육이나 직업 교육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앞에서 김경애 박사님이나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데 내용이 다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바라보는 곳은 다 같은 것 같아요. 뭐 그 위에서 보느냐, 아래에서 보느냐, 왼쪽에서 보느냐, 오른쪽에서 보느냐, 바라보는 위치만 좀 틀린 것 같고요. 바라보는 곳은 다 같은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학교에서는 이제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과 지식이 만나서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아는 것이 힘인 시대가 아니고 아는 것을 나누는 것이 힘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연결만이 아니고 아까 관계를 연결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 지금처럼 어떤 경쟁형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어떤 팀플레이라든가 협업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현 교수님 발표에서 학교가 뭐 성장지원센터가 돼야 된다. 그 내용에 언뜻 보니까 학교를 생활공동체, 학습복지허브, 가치창출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던데요. 그런 부분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 간의 연결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초연결 시대에는 기계와의 연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들을 배우고요. 또 중요한 것들은 데이터라는 기계가 만드는 지식들인 데이터라는 것들을 사람이 어떻게 잘 다뤄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뒤에 김한성 박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들을 이제 누구나 배워야 됩니다. 저도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연구원에서 파이썬 같은 그 인공지능을 위한 그 프로그램 언어들을 배우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전까지만 해도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코딩, 뭐 그다음에 그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배워야 되는 어떤 그 범용 지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식 자체보다는 지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게 실제 그렇죠. 지식을 넣어주기도 하고 지식을 가르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우기도 하는데 우리 사회 교육은 지식 자체를 전달하는 데 너무 많이 그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 속에 있는 의미를 찾아내고 지식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콘텐츠하고 콘텍스트라는 두 가지 개념을 생각을 해볼 때 콘텐츠 자체라는 거는 사람의 머릿속보다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네트워크상에 훨씬 많은 양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우수한 콘텐츠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콘텐츠 안에서 맥락을 찾아내고 중요한 것을 같이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사람이 훨씬 우월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걸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콘텐츠 자체가 아니라 컨텍스트를 잘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앙트레프레너십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기술은 계속 발달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을 예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철도가 나올 때, 자동차가 나올 때, 전화가 나올 때, 컴퓨터가 할 때 과거에 있던 지식으로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뭐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과거는 컴퓨터한테 맡기고 교수는 이제 미래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새로운 가능성을 그 상상하기 위해서 틀을 깨도록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새롭게 만들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하도록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서 미래의 일자리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위해서 준비된 인력을 키워내는 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교육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요. 크게 뭐 커뮤니케이션, 컨텍스트, 뭐 체인지라는 세 가지 3C의 관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철 박사님 감사합니다. 최병철 박사님 말씀을 간단히 종합해 보면 앞으로의 그 미래 교육에서는 이제 소통하는 역량, 소통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서로 협업하는 것들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지식을 얻는 방법과 변화를 주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으로 김한선 박사님의 토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김한성입니다. 저는 저희 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인공지능 교육이 교과 교육으로 여겨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협소한 주제로 좀 보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아까 소영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메가 트렌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주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원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주제 발표를 보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특히 그 서영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제 과거에는 ICT 활용 교육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터러시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이 편향성과 포용성에 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단지 활용자 관점이 아니라 설계자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양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교육이 직업계고와 고등교육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좀 논의가 필요한데요. 사실 직업계고에는 컴퓨터 과학이나 뭐 IT 관련된 교과가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소양 과목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 ICT 관련 교육은 2001년도였죠. 그래서 ICT 교육 운영 지침이라고 해서 모든 아이들의 ICT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련 교육이 필수로 진행됐었는데요. 그게 한 2008년쯤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 뒤로는 관련 교육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그나마 다행인 게 2018년에 정보교과가 필수가 되면서 이제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이익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지 중학교 3년 전체 과정 중에 딱 34시간만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내용이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리터러시적 내용이 모두 빠지게 되고요. 그냥 프로그래밍 관련돼서 컴퓨팅 사고력이 합니다. 관련 교육을 잠깐 맛보고 올라온 수준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이제 올해 말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랑 소프트웨어, 그리고 지금은 인공지능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인 만큼 총론과 강론에서 조금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김경애 박사님의 발표를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가 있었는데요. 특히 프랑스 에콜 42와 같은 경우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콜 42의 핵심 가치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에는 자발적 동기라고 제가 판단했었는데요. 교사와 문서화된 교재가 없어도 사실 교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재가 다 디지털화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요. 문제 형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학생들이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탐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역량을 갖추고 졸업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한 10여 년 전에 테드라는 곳에서 이 수와타 박사가 벽 속의 구멍이라는 프로젝트로 테드에서 부여한 상을 받았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인도의 한 빈민가의 벽에다가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아이들이 마음대로 와서 컴퓨터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특별히 교사랑 주변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놀라울 정도로 수학적 지식을 탐구했었고요. 빈민가 아이들이었습니다. 교육받은 적 없는 친구들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사실 고려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벽 속의 공룡 프로젝트나 에콜 42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결국에는 자발적인 그런 동기,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거였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서열화된 대학 문화나 혹은 취업을 위한 극한 경쟁 이러한 구조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과 직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런 논의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관점과 조금 벗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서 언급된 에콜 42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해외 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이 성공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러한 사회적 문화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경우였습니다. 그것들이 뒷받침되었을 때에 소프트웨어 교육도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사회문화 개혁과 함께 소프트웨어 교육도 같이 움직일 때, 그럴 때 혁신의 효과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성 박사님 감사합니다. 김한성 박사님께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하시면서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을 위해서 이 경쟁적인 교육과 사회 구조에 대한 혁신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직업교육 혁신에 관련된 토론으로 유두구 교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유도규입니다. 저는 특성화고에서 35년간 교사와 교장으로 재직을 하고 직업교육을 몸소 이렇게 경험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대학원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또 그 전문대에서 학생들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교에서 직업과 관련한 그런 그 지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토론 의견을 작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직업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트렌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화두로 제가 원고를 작성을 했는데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그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자동화와 연결성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산업과 고용 환경의 혁신적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고요. 또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신산업이 출현함으로써 해당 주요 기술 분야의 인력 수요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로는 또 특정 분야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앞에 발표하신 우리 이영민 박사님이 제시한 일자리의 양적, 질적 변화, 그 다음에 근로와 근무 형태의 다양화, 일하는 방식과 내용의 변화, 이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시대적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것에 제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런 그 일자리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 일의 그 형태, 계약 형태가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직무에 대해 정의했던 그러한 개념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나라 현재 직업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환경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인구학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감소 추이는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따라서 각 그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특성화고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요. 또 그거에 더불어서 이제 학생들의 그 충원율이 이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고에도 제가 뭐 작성을 했습니다만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2015년, 17년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다가 2017년 이후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34.8%인데요. 이 2017년에 53.6%이던 취업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그 폴리티컬 그런 문제 때문에도 있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사건도 이슈가 돼서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만 이것들을 우리가 그런 요인으로만 너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면 학교 현장에서 이 정책을 위반하거나 또 교육 당국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뭐 교사로서 또는 뭐 교장으로서 느낀 걸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재직을 하고 했던 학교에서는 요 기간에 취업률이 감소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일반 이제 특성화고에서는 이제 취업률이 많이 감소를 했고요. 따라서 이제 그 취업률 감소가 저는 이제 신입생 충원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에는 작성 안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특성화고에서 재직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좀 약간 좀 조금은 이제 좀 성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취업률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자꾸 바깥의 요인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내부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학생들이 취업률이 떨어졌을까? 또 왜 기업에서 환영받는 그런 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성화고의 매력도가 떨어졌다기보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졸업생들이 교육 만족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제가 생각을 해보고요.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해봤는데 논문 작성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요. 학생들이 이제 그 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또는 그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요. 또 취업률도 높아지는 것을 이제 이렇게 결과로 좀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제가 자료를 개인적 연구라서 여기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그 학생들의 그 입학 동기를 한번 제가 논문을 작성해서 이번에 이제 받았는데요. 특성화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진로 요인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전공에 대한 적성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 영향을 주고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런 설문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 한다는 학생이 65%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부모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한 35% 정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앞에 뭐 여러 발표 자료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타인에 의존적이지 않다. 어린 학생들이지만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학생들이 특성화고를 선택을 안 하고 점점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은 이 밀레니얼 세대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뭐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육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고에 지금 그 129쪽인데요. 뭐 사회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고 그러면 이제 교육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지금 원고에 없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가 그 세대의 여러 가지 특성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바뀌는 차원을 넘어서
교원의 역할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원 역량의 근본적 변화가 이제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29페이지에 보면 거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인재에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의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비구조화된 문제 해결 이런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학습자들을 양성을 해야 된다는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왜 학교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해왔는가에 대한 그런 그 답을 이제 우리 학교가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영민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인지적 스킬과 사회적 스킬에 관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스킬 개별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적인 그런 기능적 스킬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소프트 스킬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31쪽의 자료가 있는데요. 자, 그럼 교사는 어떤 역량을 함양해야 되는가? 교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뭐 인공지능이 출현하고 이런 업무로 인해서 교사의 역량이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교사는 학습자에게 자극과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앞으로 인공지능 선생님이 출연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을 진정으로 이렇게 대할 때 그 감정과 감상이 이렇게 섞인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교사의 역량은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132쪽에 제가 세 가지 학습 모형을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온라인 학습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예전부터 제가 말씀을 이제 이렇게 여러 해 많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혼합 학습의 형태, 교실 학습과 온라인 학습을 병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어가야 된다. 물리적인 공간에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러한 학습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이제 그런 그 학습을 그 시간에 할당을 하고 개별 학습이 필요할 때는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블렌디드 학습, 즉 혼합 학습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여러 토론자나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맥상통하는데요. 이제 협력 학습의 문제입니다. 교실 밖의 실세계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학생 상호 간에 이제 협력 학습을 할 수 있는, 즉 학습자는 실생활의 문제를 연계해서 주어지는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집단 형태의 이런 학습이 앞으로 이제 필요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크로스오버 러닝인데요. 교실 학습과 교실 밖 현장 학습을 연계하는 방법입니다. 기술의 발달은 교실에서의 학습과 비형식적인 환경에서의 학습을 하나의 연속선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 비형식적 학습을 연계하는 새로운 개념인 크로스오버 러닝을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두규 교수님께서는 그 책계고의 어려움에 대해서 외부 요인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자성적 노력을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소프트 스킬의 함양, 그리고 교사 역량 변화, 그리고 혼합학습, 편협학습, 크로스 오버러닝이라는 세 가지 학습 모형에 대한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전문대학 혁신에 대한 토론으로 충남대학교의 이병욱 교수님의 토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이병욱입니다. 제가 학회로부터 부여받은 토론 주제는 전문대학 혁신에 대한 토론을 말씀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 또는 초연결 사회로 대변되는 디지털 전환 시대로의 여행 과정에서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 방안 제안은 시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19에 따라서 보건안전위기, 실물경제위기, 고용위기, 금융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직업교육의 혁신을 위한 방안 제안은 직업교육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근본 발표자의 제안과 이를 위한 근본 학술대회의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특히 교육과 고용의 연계를 위한 정책 마련과 실천 전략 및 추진 과정 사항의 상대적 무관심과 비대칭성을 가진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고등직업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발제를 해주신 박주희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좀 추가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그 초연결 사회에 부합되는 교육의 가치와 핵심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예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 대한 직무 능력보다는 어떤 분야에도 적용 가능한 핵심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경제, 사회, 교육 등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이 생기거나 또는 기존 산업의 디지털 기반 혁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인력 양성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에서 양성 가능한 인력에 대한 핵심 역량에 대한 논의는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적 상황에서 미래 사회 및 산업 변화에 부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전문대학 학생과 학교의 핵심 역량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발표문에는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전문대학 혁신 방안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계 제안이 좀 미흡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그 칼스루헤 대학에서는 미래 역량을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복잡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50여 개국의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해서 16가지 정도의 역량을 좀 제시를 한 연구들도 있고요. 최근에 이러한 연구들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 맥락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문대학을 통해서 양성되는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좀 역량 제시도 좀 필요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 방안 제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안전 위기로 파생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전문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당면한 과제를 좀 진단하고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즉 이런 위기 속에서 전문대학이 무엇을 하였으며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단기적 관점에서는 코로나19에 따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도 발생할 예상치 못할 고등직업교육의 한계 및 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의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이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전문대학이 축적한 대응 경험의 추후 유지 발전 계획과 온라인 수업 등을 통해 확인된 교수자의 교수 능력을 비롯해서 이 전문대학 직업교육 분야의 다양한 문제 확인 및 해결 방안 그리고 대응 과정에서 확보된 유무형의 자산 활용 계획 그리고 추후 동일 또는 유사 사례 발생 시 유효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어떻게 마련되고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마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안도 좀 추가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UD를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 분야의 다양한 전략을 좀 국가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등직업교육 혁신 방안은 좀 어떻게
연계시키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전략 제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 직업교육 환경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온라인 수업을 강조를 오늘 뭐 다른 발제자분들께서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온라인 수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 추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비대면 원격 수업 가능 교과목과 불가능 교과목의 구분과 대응 또는 지식기술 태도와 관련해서 교수 학습 영역에서 원격 수업 가능 여부와 효과성이 무엇이 되는지를 좀 규명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업교육의 실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업 실습을 통한 숙련 형성과 숙련 숙달의 기회를 학습자에게 어떻게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식과 방안 마련도 요구가 되고요. 이러한 실습교육 체제에서 습득된 기능 기술 능력에 대한 평가와 인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대면 수업을 통해서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전 졸업자와의 역량과 어떻게 등가성을 부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와 발전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추후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시기를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전문대학의 혁신을 위해서 좀 상상력과 새로운 교육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 관련되는 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되는 우리 전문대학 고등교육, 고등직업교육의 교육 모델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과 비즈니스 모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등교육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제 생각으로는 뭐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교육 자체가 이 교육의 개방성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좀 유연성도 이제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개방과 유연을 통해서 확보된 여러 가지 자산들을 어떻게 하면 공유를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어떤 혁신 방안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끝으로 제안되어진 전문대학 혁신 방안들에 의해 구축되어진 고등직업교육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 확장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는 수단과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보는데 이를 위해서 발표자께서 결론 부분에 강조하신 가칭 직업교육진흥법과 이를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고등직업교육 교부금법의 조속한 제정 여부에 저 또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병욱 교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병욱 교수님께서는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전문대 혁신 방안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를 해주셨고요. 몇 가지 추가될 사항으로 한국적 맥락을 고려한 전문대학 학생의 핵심 역량에 대한 구명, 그리고 코로나19에 대비한 전문대학의 갖춰야 될 역할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국판 뉴딜과 온라인 수업을 고려한 전문대학의 방안, 그리고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포함한 새로운 교육 모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이병욱 교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 평생교육 혁신에 대한 토론으로 한국교원대학교의 김혜원 교수님의 토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교원대학교 김혜원입니다. 저는 이제 발표문을 쭉 미리 읽으면서 평생교육이 기존의 논의에 비해서 굉장히 일자리 문제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하는 점을 느꼈고요. 오늘 발표에서도 뭐 나온 것처럼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를 소개하시면서 이제 96페이지에 평생학습과 직업훈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과 또 이 평생교육에서 이런 주제를 중시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술대회 주제도 이 앞부분은 뭐 오늘 디지털 연결이긴 하지만 뒤에 평생 직업교육
그리고 이게 평생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뭐 발표문의 주요 주제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는 일본의 한 그 정책 사례를 가지고 좀 함의를 하나 좀 이끌어 보려고 합니다. 보완적인 토론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평생학습 계좌제를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고,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가 결합되면서 재정적 지원이 결합되는 새로운 어떤 제도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일본의 유사한 제도가 잡카드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근로자들이 이 직업 훈련을 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우리의 평생학습 계좌제와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8페이지에 제가 이제 잡카드의 양식을 제시를 했는데요. 양식 3-1이 보면 면허 자격 시트라는 게 이게 이제 교육 경력이 쭉 나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장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면허 자격이 있을 거고, 3-2가 이제 학습 훈련을 받은 시트고, 또 3-3이 훈련 성과와 실무 성과 시트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평생학습 계좌제에서 담길 수 있는 여러 교육, 뭐 훈련 이력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 계좌제와 다른 양식이 사실은 양식 1과 양식 2인데요. 양식 1은 커리어 플랜 시트라는 거고, 양식 2는 직무 경력 시트입니다. 직무 경력 시트가 보여주는 바는 말하자면 무형식 훈련, 무형식 교육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직무를 내가 수행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양식 1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교육들이 왜 모여서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보여주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이유가 근로자가 자신의 미래의 커리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양식 2, 3을 채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학습 계좌제에서 이 학습 이력이 쌓이는 것, 그리고 그것에 재정적 지원이 덧붙여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이 자기 경력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목표를 어떤 기준점으로 해서 이 교육 훈련들이 배치되고 앞으로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인지를 계획하는 어떤 계획서의 일환으로 평생학습 계좌라는 것이 위치 지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죠. 이런 점과 함께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일본 정부가 강조했던 것이 혼자서 그럼 경력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에 맞는 훈련들을 잘 계획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에 맞춰서 커리어 컨설팅이라고 하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리어 컨설팅을 법제화한 것과 함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커리어 컨설턴트들을 국가 자격화해서 굉장히 많이 양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리어 컨설팅을 그러면 실효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으려면 어디서 그런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까? 실직자들은 뭐 고용센터나 이런 곳에서 받을 수 있겠지만, 훨씬 많은 인구들이 사실 근로자들인 거거든요. 평생교육이 사실은 많은 고객들이 사실은 근로자일 텐데, 이 근로자와 근로자의 경력 개발과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목표를 함께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셀프 커리어 독 제도라고 하는 것을 또 기업들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재직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중요한 경력 단계에서 이 커리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입사원부터 해서 뭐 경력 5년차, 10년차, 뭐 과장이 되었을 때, 부장이 되었을 때, 그런 체계적인 어떤 경력 중요 시기에, 경력 단계에 이런 커리어 컨설팅을 받고 잡카드를 작성하고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기업이 마련해 주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잡카드 제도가 우리 평생학습 계좌제에 좀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제 38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랩에 제가 정리를 해본 게, 첫째는 개인의 경력 개발 계획 수립과 연계되어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혼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 중요하지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런 경력 개발에 관심 갖는 파트너인 기업의 관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은 아마 제 생각에 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사실은 이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직업훈련이라고 하는 걸 이제 통합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했을 때, 이 기업 사이드 또는 그 주체 학습자인 개인을 좀 중심으로 보는 관점을 이 평생교육에 좀 집어넣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해석할 수 있고, 그럴 때 이런 관점을 좀 이 평생학습 계좌제 말고도 다른 주요 정책 사업들의 개인의 경력 개발의 관점과 파트너인 기업의 관점을 이 평생교육과 연결시켜 보려고 이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좀 통합적인 그리고 좀 창의적인 여러 사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효연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효연 교수님께서는 이제 평생학습 계좌제가 최근에 이제 직업교육과 일자리와 연계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일본의 잡카드 제도를 사례를 드시면서 개인의 경력 개발 수립에도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학회장님이신 김선태 학회장님의 토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공정함과 직업교육 혁신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시간을 잘 6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앞서 발표자들의 그 공정성과 관련한 내용을 잠깐 제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소영석 교수님께서는 그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진단하셨고, 김경애 박사님은 교육 불평등 사회가 우려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이용민 박사님은 소외계층의 한 측이 결국 직업교육이다 이렇게 진단을 또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박주희 회장님은 대학과 전문대학 예산 지원의 불평등 8대2 이게 2대8로 다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셨고, 또 우리 권재현 본부장님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연장이 바뀌면 목수 기술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 리스케일링의 공정성 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직업교육과 연계성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판단되어서 저는 제목을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공정함과 직업교육 혁신이라는 주제로 제가 마지막 종합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그 이야기와 함께 직업교육에 대한 스티그마, 더 이상 이제 직업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의 그런 그 과거 또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그 방향을 발전 방향을 제시해도 이게 지금 크게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그 발제와 토론의 결과들을 제가 교육부의 직업교육 정책과라든지 또 전문대학 지원과 이쪽에 제가 강력하게 학회 이름으로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아담 스미스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1770년에 저술한 그 국부론에 의하면 한 국가의 부는 그 나라가 소유한 재산이 아니라 전 국민이 소비한 상품의 양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goods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상품으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goods and service입니다. 그 서비스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비스 산업이 지금 뭐 제조 산업보다 훨씬 더 높은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도 결국은 서비스 지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명제에 대해서 볼 때 우리나라의 직업 교육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노동의 질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국부를 높일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해 왔음을 제가 확실하게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해봅니다. 직업교육은 보다 생산적이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삶의 영위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보다 생산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기회를 보다 넓게 제공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 시스템에서 직업교육은 메이저 그룹에서 비교적 좀 멀리 떠나 있는
마이너 그룹인 것이죠.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이 공정해야 함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직업교육이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금 3만 불 시대를 이끌고 있는 경제산업 발전의 원동력, 견인차가 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우리의 직업교육의 현실은 다소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정부가 공정함과 포용적 성장을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에야말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하나의 그 버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걸맞는 직업교육 정책의 추진과 배려, 또 예산의 적절한 배분 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함에 대한 의견들은 뭐 2, 3년 전부터 우리 사회와 언론 매체들을 뜨겁게 달구었던 기억을 제가 떠올리면서 과연 공정함이란 무엇일까?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공정한 것인가? 또 직업교육 이수자들의 공무원 채용비율을 늘리는 것은 과연 공정한 정책인가? 등 직업교육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먼저 공정의 아시다시피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른 것일 겁니다. 공평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라는 뜻으로 공정이 공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공정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직업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일 것입니다. 사회 분석 통계 자료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직업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의 사회적 위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규교육에서 성적이 최상에 분포한 학생들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짐작은 아마도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또 거짓일 겁니다. 절반의 사실은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의 사회적 위치이며 또 절반의 거짓은 학생들이 모두 상위 성적 분포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직업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 혹은 관련 직업교육 관련 정책은 먼저 직업교육에 대한 공정한 예산의 배분과 집행과 더불어 직업교육 바로 알기 캠페인과 직업은 물론 노동이라는 개념에 따른 재정립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당위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정함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직업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는 물론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의 공정성과 불공정성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절반의 사실인 직업교육 이수자들의 사회적 지위에 더한 정부의 지원은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인적 자원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상식에 터에 생각해 보면 타고난 환경을 개선하고 넘어설 기회를 국가가 제공하는 건 공정한 정책일 것입니다. 둘째, 절반의 거짓인 직업교육 이수자의 특성에 터한 정부 지원은 공정하다는 제 판단입니다. 첫 번째와 연결해 타고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인재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은 그 자체로 두말할 나위 없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기회균등을 실현한다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국가의 직업교육에 대한 예산 배정은 공정했지만 집행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배정에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5년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액 대비 시도교육청 집행액의 비율은 약 49%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지금 조사되었습니다. 졸업 후 사회로 바로 진출하는 직업교육 학생들을 위해 그동안 교육부는 직업교육 재정 투자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과 재정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시도교육청의 직업교육 고등학교에 대한 직업교육에 배당된 보통 교부금의 집행이 직업교육에 투입되지 않고 다른 곳에 배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직업교육 예산은 공정하게 책정되었지만 배분과 집행이 불공정했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공정은 말씀드린 대로 공평하고 올바름입니다. 올바름에 대한 가치 실현의 목표는 공동체의 건전한 유지 발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계구에 할당된 예산의 집행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 단계의 직업교육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전문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4년제 대학교의 예산 지원액 대비 대학이 아까 지금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77.9고 전문대는 22.1%였는데 제가 또 전체 예산액을 보면 거의 5%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또 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것은 또 이것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직업교육진흥법 여기에는 지금 직업교육진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죠. 이런 것도 국회에 지금 전달은 됐지만 아직 발의되지 못하고 좀 계류 상태에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술 전문가로 성공시키기 위해 청년 일자리의 구조적 미스매치 해소, 또 입시 과열과 과잉 학력 해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 경감 등을 위해 정부는 직업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지금 정부가 어떤 그 포용적 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최근에 미국이 앞다투어서 자국의 제조업 기반을 다시 구축하려는 시도는 아마 눈여겨보아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 할지라도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아마 신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배려와 관심이 혁신되지 않고는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 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특히 직업 교육이 제조 산업 인력 양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아마 재평가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기간의 정책으로는 사회 전체에 만연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직업 교육에 대한 편견과 스티그마를 극복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국민의 인식 변화 캠페인과 함께 직업 교육 예산의 공평한 배분과 집행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또 지방자치단체, 또 특히 경제 5단체, 또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또 시민단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공정함이 살아있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디딤돌을 확고하게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종합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김선태 학회장님께서는 이제 직업교육의 공정성 관점에서 그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개편, 그 다음에 직업교육의 이 예산에 대한 공정한 배분과 집행을 좀 강조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6분의 토론 의견을 저희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저희 학술대회를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상에서 올라온 질문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토론에 참여하진 않으셨지만 의견이 있거나 또는 질의가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플로어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수 교장 선생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에 퇴임한 직업교육정책연구소 현수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국가가 직업교육을 이끌어야 하는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 역할이 약화되고 있고 점점 어려워지는 그 교육청이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학과 재구조화나 이런 것들의 자체가 학교의 역량에만 이렇게 남기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해 볼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직업교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느 부위에 몇 퍼센트의 어떤 인원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즉 우리가 이제 비중 확대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한 친구들은 30%는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국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도 50% 이상이 대학이 넘는 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중등교육이 이제 30% 갔던 그 비중 확대의 모습이 좀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영민 박사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은 학교 자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 가는 거기 때문에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자성적인 그런 노력도
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었던 고민하고 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은 그동안 쭉 우리가 추구해왔던 그 중등 직업교육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수한 아이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우수 기업에 취업을 시켜서 50% 이상의 취업률을 했던 취업률이 지금은 작년에 퍼센트가 34%, 올해는 아마 20%도 어려울 거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정말 심히 유감스러운데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비전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의 이러한 중등 직업 교육의 희망사대를 될 수 있도록 뭐 우리가 그 고졸만세나 일치월 시장에서 일찍 취업해서 월급 받아 장가가고 시집가자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즐겁게 했던 그 모습들이 다시 한번 좀 더 이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국가가 이렇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사실 이러한 단위 학교의 어떤 그 구성원들이 이 학회에 같이 참여하고 논의하고 하는 그런 그 장이 더 마련되고 또 단위 학교에 계시는 그 교장선생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이 스스로도 여기에 참여해서 자기 의견들을 내고 하는 그런 자리에 학회가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희망이 중등 직업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활력소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교에서는 불이 꺼져 있지만 지역계 고등학교는 불이 켜져 있어서 자기의 역량을 키우고 있는 그 학생들의 일자리 문제들도 같이 국가가 한번 지켜봐주고 응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에 있는 그 선생님들의 애로와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힘찬 노력을 다시 한번 그 중등직업교육의 그 역할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경력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그 현수 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뭐 특별히 답변을 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이제 중요성 그리고 이제 국가의 지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 굉장히 동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의견? 네. 네, 전국 직업교육 교장단 회장 조용입니다. 저는 이영민 박사님의 그 직업교육에 대한 혁신 방향 방안 진단들 아주 의미 있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경기기계 교육을 하면서 살펴보면 선생님들이 우리 직업계 선생님들이 너무 업무를 과중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일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교육과정 운영과 담임 업무를 같은 것들을 주로 과중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 취업처를 인솔을 하고 취업처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 추수 지도를 하고 안전 지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한 40%가 취업한다고 할 경우에 그렇게 많은 3학년 담임 선생님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학생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꼭 회사를 방문하는 등의 엄청난 업무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취업지원관 제도인데 이 취업지원관 제도가 우리 학교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다 무기계약직으로 해주면서 이 현장 취업지원관은 무기계약직 될까봐 9개월 이내로 채용하든 채용을 안 하는 시도가 있는 지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이 취업지원관마저도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질 관리가 안 돼서 천태만상으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업지원관의 질 관리를 위한 연수,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의 취업 이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저희 바람을 한번 질문으로 드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선생님 이 취업지원관이 취업처를 발굴하는 그런 업무가 주력이라면 추수 지도를 하는 분야에서는 좀 퇴임한 선생님들이
전문교과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취업협력관이라는 이름으로 채용되어서 그런 선생님들의 그 너무나 힘든 업무를 좀 지원해주고 국가가 선생님으로 하여금 본연의 교수학습 지원 활동이나 교육과정 개발, 학생 상담 이런 학생활 교육 이런 것에 신경 쓰도록 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질문이자 부탁의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네, 조영규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그 조영규 선생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이나 아니면 추가 의견을 주실 분 좀 계실까요? 예, 박주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고등학교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지금 전문대학의 교수님들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육자가 교육에 올인할 수 있도록 대학에 또는 고등학교 이런 평가들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늘어날수록 평가 준비에 교육기관들이 시간을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지금 암암리의 모든 대학들이 평가 준비하는데 스마트한 교수님들이 다 집중되고 가르치는 교육의 시간에 평가 보고서를 쓴다는 것이 이미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기관을 믿고 신뢰하면서 평가는 최소화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자가 교육에 올인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봉급, 체계, 그 다음에 전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제가 가보니까 다 계약직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제가 교육을 받을 땐 다 선생님들이 계약직이 거의 한 분도 없었는데 제가 어느 고등학교에 방문을 갔더니 뭐 절반 이상이 다 계약직 선생님들이라서 그분들이 그럼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전문대학, 일반대학도 똑같이 비정년 트랙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교육부에서 교수 확보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제 직업 교육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어도 교육자가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전문대학의 어떤 학교에 가보니까 연봉이 4천만 원도 안 되는 교수가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은 졸업하면 4천만 원 이상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볼 때 자기보다 못한 연봉을 받는 교수님한테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과연 그것이 문화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숨길 일도 아니고 교육을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말 교육자를 잘 대우해주고 또 그 교육자가 올인할 수 있도록 그 복지적인 부분을 마련해 줘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직업계고 지금 선생님들도 아주 열악한 그 현실에 취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또 전문대학에 여러분 보시면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전문대학 강사분들 한 시간당 35,000원, 4만 원 정도 많이 주면 강의를 줍니다. 일반 대학은 7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강의비를 줍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어디 가서 1시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강의의 질이 일반 대학에 비해서 전문 대학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교육의 질을 논할 때 교육자가 바로 설 수 있는 국가가 되도록 지원 체계나 여러 가지를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민 교수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 질문인데요. 아까 서영숙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알고리즘의 편향성 이야기를 하시면서 알고리즘도 이제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일부 공정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가 좀 폭이 넓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영숙 교수님이 안 계셔서 저희 소프트웨어 전문가이신 저희 김환성 박사님께 알고리즘 편향성 극복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질문하신 게 알고리즘 편향성 중에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발생하는 편향성 이슈는 사실은 데이터 편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작동하는지를 조금 이해하면은 편향성이 어떤 시점에서 발생하는지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인공지능은 머신러닝 기반입니다. 즉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학습한 데이터 그대로 예측을 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학습한 데이터 자체가 편향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예측할 때 편향된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택 평양 혹은 확증 평양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그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최근에 구글 포토라는 곳에서 얼굴이 조금 어두운 흔히 말해서 흑인 여성들을 동물로 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백인 남성을 훨씬 더 잘 인식하는 그런 인식률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구글 포토뿐만이 아니라 상용화된 얼굴 인식 인공지능 시스템들에서 보여주는 일반적인 경향성이었는데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백인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를 모두 학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편향성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저희가 인공지능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편향성을 가져올 수 있구나. 두 번째, 데이터를 편향되지 않게끔 구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것들을 다 넘어서서 사회 자체가 공정해야 됩니다. 즉,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공정하다면 이런 것들을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김환성 박사님 아주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 종합 토론은 모두 마치겠고요. 다음으로 저희 사회자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직업교육 발전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발표해 주신 모든 발표자님과 토론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전국의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동학술대회를 통해서 초연결 시대의 평생 직업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로써 2020년 직업교육 관련 학회 및 단체 공동학술대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